학창 시절 우리는 우정에 대해서는 열등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정에 만약 모범 답안이라는 게 있다면 오답을 쓰기 일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를 혼자 남겨두거나 아님 그런 친구들 때문에 홀로 남겨지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자주 있었으니까요. 어느덧 학교를 졸업한 지도 수십 년이 돼가는 지금 이제야 모범 답안을 적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실패를 겪었고 또 책임을 지는 방법을 알게 됐고 비로소 친구와 함께 있어주는 방법 또 친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알게 됐거든요. 토요일에 라디오 커뮤니티 이웃집 라디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우정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이죠. 이 시간 이웃집 라디오 진행을 맡은 이웃집 PD 신의석 다니엘입니다. 11월 8일 토요일 이웃집 라디오 첫 곡으로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들려드렸어요. CPBC 라디오가 가을 개편을 맞아 11월 1일부터 방송되고 있는 새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이웃집 라디오입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하고도 다양한 이웃들의 목소리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기획했습니다. 자, 이웃기웃기웃이라는 코너에선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허윤희 리포터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오고요. 또 이 스튜디오에 직접 이웃을 초대해 목소리를 들어보는 가장 보통의 초대석에는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이주민,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활동가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뻔한 이야기 대신에 진짜 내 옆집 이웃의 속마음이 궁금했다 하는 분, 도대체 저분은 왜 저렇게 살까 하는 호기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분은 이 시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매주 토요일 6시에 방송되는 라디오 커뮤니티 이웃집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 또 이 시간에 만나고 싶은 이웃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샵 1053번 한 건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또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에 방송 토크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허윤희 리포터가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을지 이웃 기웃기웃 코너로 만나볼게요.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세요? 궁금한 여러분의 일상을 기웃기웃 해보는 시간. 세상 구석구석 신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허윤희 리포터의 이웃 기웃기웃. 네, 우리 허윤희 리포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음악 들으면 신나서 네. 코너도 신나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늘. 그렇죠. 늘 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좀 스마트한 복지관으로 다녀왔는데요. 네, 어르신들 인터뷰하고 왔는데 동대문 구립으로 지난 그 9월에 새롭게 복지관이 탄생을 했거든요. 네. 네, 동백꽃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오. 이름도 너무 예쁜. 예뻐요. 네. 동대문구에서 100살까지 꽃처럼 살자라는 의미까지. 그렇게. 의미는 더 아름답죠. 오. 네.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어떤 복지관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 명을 그대로 복지관 이름으로 따온 경우인데 잘 지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100살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 100살은 괜히 이제 좀 상징적인 의미의 그렇죠, 그런 게 상징적이죠.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9월 1일에 개관을 해서 이제 뭐 2달 조금 넘어가는 곳인데요. 이곳이 스마트 복지관입니다. 그러니까 좀 스마트한 부분을 특화시켜서 네. 이 동대문구에 시립복지관이 기존에 있었고요. 이제 구립으로 처음 생긴 곳인데 동대문구에는 두 곳에 이렇게 복지관이 있는 거죠. 노인복지관으로는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 동백꽃 복지관은 어떻게 보면 시립복지관이랑 좀 차별화된 부분이라면 조금 더 젊은 어르신, 네. 아, 어르신도 이렇게 그 스펙트럼이 넓을 수 있으니까. 다양하시죠. 요즘에는 예. 젊으신 비교적 젊은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네네. 또 80대 이후에 고령 그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뭐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못 하시는가는 아니고 60세 이상의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계신 어른들은 예,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 그래서 회원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두려움은 예, 뭐 60대 이상의 어른들이 아니더라도 낯선 기계가 자고 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요. 변화가 굉장히 그쵸? 빠릅니다. 예, 네. 우리 뭐 스마트하신 다니엘 PD님이야 뭐. 저도 근데 워낙, 예. 지난주에 그 중3 학생이랑 얘기를 하는데 초대석에 다르더라고요. 거기서 또 세대 차이입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빨리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스마트한 부분에서는. 네. 어른들이 그 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낯섦을 이 복지관 안에 들어와서는 좀 여기서 체득해 가시고 익숙해지시다 보면 어디를 가든 요즘에 식당도 다 막 그 스마트 그 키오스크라고 네, 하나요? 네.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테이블에도 그 비대면 맞아요, 주문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일단 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14가지의 그 스마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우선 제가 그날은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수업을 하시는 현장 들어봤는데요. 강사님께서 여기 문고리 걸고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만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막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 현장음으로 얘기 들어보시고요. 참여한 어른들께서 이 복지관이 감동의 연속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고 강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따봉이라는 표현을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오, 따봉. 여기 확실히 어르신 복지관이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어른들의 그 소감 말씀 모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잃어버리죠? 아니요. 여기 문고리 잡고서 나가는 순간 잃어버릴까?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또 이렇게 또 복습 한번 하면서 한 번 들어서 이해 못해요. 한 두세 번은 반복을 해야 어르신들만 이해 못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그거에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너무 자상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면 할수록 알 수 있고 재미있고 모르는 걸 아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우리 선생님 진짜 따봉이에요. 사진을 올렸는데 지우고 다시 올리고가 안 됐어요. 순서도 모르고 그냥 했었는데 이제 체계가 잡혀가는 거죠. 앞으로 잘 활용을 해야죠. 배웠으니까. 디지털 개념이 없어요. 저희는 정말 자신감이 없으니까 위축이 돼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왔는데 선생님이 교사 출신인가 봐요. 너무 잘 알려줘. 반복. 신세계가 열렸다고 할까? 근데 지금은 너무 좋은데 선생님 말씀대로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서 잊어버려요. 너무 좌절스러워. 근데 자꾸 하면서 이제 자신감이 조금씩 생긴다는 거? 진짜 이게 복지관 옆에 사는 게 늙어서는 최고의 행운이래요. 병원보다 더 좋은 곳.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 너는 너무 잘한다 소리 들었거든요. 천만에요. 완전 프로필 바꾸고 완전 기초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동해요. 선생님이 너무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동백꽃 복지관은 감동의 연속이다. 정말. 와, 진짜 이 음성에 담겨 있는 네. 울림이 있네요. 진짜로 나 여기에서 신세계를 맛봤다. 정말요. 네. 너무 배워서 기쁘다. 예. 예. 다 어떤 곳에서 이제 알아가는 우리가 내가 이걸 몰랐고 알아가는 현장에서 느끼는 쾌감은 분명히 있는데 어른들은 더 한 거예요. 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것에서 내가 이렇게 자신이 없었는데 아까 맨 마지막에 얘기하신 어른은 뭐 이걸로 스마트폰으로 쇼핑도 하고 은행 업무도 처리하고 뭐든지 다 해서 친구들이 넌 너무 잘한다라고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천만에요 이러시잖아요. 그게 아니었고 내가 아직 가야 될 길이 멀다는 걸 느껴서 그러니까 그날은 무료 메시지 어플에서
그 친구를 추가하는 방법. 아. 예, 그리고 사진을 그러니까 나만 보기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사진들을 올렸을 때 맞습니다. 프로필 사진에 예, 예. 뭐 그런 방법들이었는데 친구를 추가하는 방법도 뭐 돋보기를 찾아서 돋보기 표시에서 이제 이름이나 뭔가를 쳐서 하는 거나 또 QR코드로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른들께는 QR코드가 더 낫다. 뭐 왜냐하면 이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 번호를 치다가 보면 오타가 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께는 QR코드가 더 나아서 뭐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폰만 기본적인 것만 사용하고 있었지 강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뭘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최고라고 칭찬을 해서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연세가 드실수록 뭐 병원이 가까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편의시설. 그쵸. 근데 그 안에 이 복지관도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어서 지역상으로는 전농동에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에 6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복지관이 또 이렇게 구립으로 생겨서 너무나 행복하다는 그런 말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1층에 저는 복지관 딱 들어섰을 때 뭐가 있나요? 스마트 그 뭐랄까요? 스마트 시니어 라운지? 아, 그러니까 라운지가 휴게 있어요. 공간인 거예요. 거기에 아. 이제 나중에 뭐 강의도 할 수 있고 스마트 패널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카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소파도 막 마련이 돼 있어서 그리고 스마트 기기들을 자율적으로 체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패드들, 네. 뭐 컴퓨터도 있고요. 그래서 배운 걸 거기서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앉아서 또 그 어떤 소모임으로 얘기도 나누실 수 있는 굉장히 편안한 공간이어서 그 스마트 시니어 라운지가 저는 굉장히 좋던데요. 그 공간 말고도 뭐 스마트 건강 돌봄 교실 뭐 이래서 건강을 다양하게 체크하실 수 있고 뭐 게임도 그 스마트 패널로 이렇게 하시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그 여기에서 뭔가 그래도 몇 달 또 1년, 2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공간에 가든 스마트 기기가 있어도 두려움 없으시겠다. 너무 그런 자신감 있게. 네, 저도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심지어 들 만큼 취재하면서 사실 처음 알았는데 이 노인이나 어르신의 기준은 만 65세잖아요. 네. 그런데 복지관 이용은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아하. 만 60세 이상이면 이용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프로그램 참여하신 어른들 보면 굉장히 젊어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오. 그 자격의 조건에 충족이 되시니까 네. 지금 1,900명의 회원들이 가입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야. 하시는데 네. 식당을 이용하는 것도 다 그 키오스크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4,500원에 이 식사를. 복지관에는 그럼 이 배움도 있고 놀이도 있으면서 그래서 또 식사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와. 회원이신 경우에는 네. 그 식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기계로 스마트 어허. 기기로 다 하실 수 있도록 어디 가셔도 뭐 이제는 두려움이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68배 양형이 스텔라 자매님 가톨릭 교우라고 하시면서 네.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분은 제가 취재했던 스마트폰 사용 방법 수업을 들으신 건 아니고 세계 문화유산 뭐 이 프로그램을 들으신대요. 예, 근데 얼마 전에 간호사로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이 시간 그러니까 복지관이 있는 게 성당 말고도 내가 또 갈 곳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시다고 하면서 청춘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사무엘 울만이라는 유택의 미국 시인인가 봐요. 네네네네.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네. 네. 이게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내 삶의 한 부분, 외출할 근거, 또 새로운 여기서 또 친구들도 만나고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세계 문화유산 강의를 들어갔는데 딱 가서 봐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스마트 전자 칠판을 쓰시더라고요, 강사님이. 그래서 뭐랄까 이런 그 최첨단 장비를 접함으로 해서 어떤 그 세대와의 그 장을 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무엘 울만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그래서 장밋빛 용모, 붉은 입술, 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굳은 의지, 풍부한 상상력, 왕성한 타오르는 열정을 가리킨다. 그래서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의 청진함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나이를 이렇게 먹는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상을 잃을 때, 열정을 잃을 때 늙는다는 거. 함께 웃고 배우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새로운 청춘으로 여기서 도약할 거예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CPBC 라디오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우리 허윤희 리포터님의 코너 이웃 기웃 기웃. 오늘은 동대문 구립 동백꽃 노인종합복지관 다녀오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양영희 스텔라님께서 이 사무엘 울만 그 네. 시인의 그 식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뭐 암기하다시피 해주셨는데 굉장히 총명하시다 이런 네. 느낌이 들었어요. 네. 굉장히 외적으로도 젊으셨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축적해 가시니까 그 연세 그 드러나지 않게 내적으로는 쌓이시는데 외적으로는 젊어 보이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청춘이라는 건 어떤 물리적인 보여지는 그 딱 어떤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라는 그 말씀이 붉은 입술 뭐 그러면서 외적인 걸 계속 그 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굳은 의지, 열정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나이 들미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청춘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건데요. 앞으로 이 시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어르신들과 관련한 취재를 하면서 그 어르신들 한 분이 돌아가실 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도서관을 하나 잃는 거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그 지혜의 이야기들을 담게 될까 하는 기대도 좀 갖게 되고요. 뭐 사실은 요즘에 지하철만 다녀봐도 어르신들이 워낙 많아서 그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 이쪽에 일반 그 젊은이들이 앉는 자리에도 막 어른들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디든 너무나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동대문구도 65세 이상의 인구는 7만 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게 동대문구 전체 인구의 한 20.7%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 동대문구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 어른들을 지역 사회에서 잘 좀 그 지혜를 좀 우리가 꺼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네.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는 이 어른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해결사로 봉사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함께하는 어른들로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동백꽃 노인종합복지관 장운선 과장님 이번엔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동백꽃의 의미가 동대문구에서 100살까지 꽃처럼 살자라는 의미이고요. 스마트 복지관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만 가르쳐주고 키오스크만 가르쳐주고 하면 스마트 복지관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이게 모든 게 녹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 와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아니 복지관 이용할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숨 쉬듯이 이게 당연한 것처럼 어르신들이 좀 체득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활에 녹아갈 수 있도록 간혹 저희가 안내데스크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내려가 있을 때 어르신들한테 듣는 말 중에 이 모습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이 공간의 모습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복지관이 잘 만들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유지해 가야겠다. 어르신들도 사실 집에 돌아가셔서 또 마을의 구성원이시잖아요.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들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또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 안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걸 돕는 역할도 노인복지관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렇게 좀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백꽃 노인종합복지관 장운선 과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취재한 주에 다음 주 그 프로그램은 단체 채팅방을 만드는 그 스마트폰 활용 방법을 배우신다고 해서 어른들 막 기대하면서 가셨는데 문고리에서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나가셨는데요. 스마트 기기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지만 워낙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셔서 제가 잠깐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좀 특화된 부분은 필라테스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 사진을 제가 필라테스. 잠깐 보내드렸는데 네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하면 필라테스하고 왠지 어울림이 좀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신청자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동료가 네. 있으니까 나도 할래 해서 오히려 어른들께 더 좋은 운동이 아닌가. 그래서 1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신대요. 네. 그래서 스마트 복지관인데 진짜 다양한 앞으로의 프로그램도 기대가 되지 않나. 선생님들이 그만큼 프로그램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 그렇죠. 종합적으로 네. 건강도 챙기실 수 있는 그런 필라테스 프로그램 그리고 보내주신 사진 지금 보는데
그 자세 교정 같은 것도 그러니까요. 스마트 네. 기기로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하고 그러네요. 이용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아까 그 동대문구에 한 7만여 명이 넘는 노인분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지금 약 1,900명의 회원이 있다라고 네. 하시니 조금 더 알려지면은 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누리실 수 이제 있겠다. 2달이니까요. 그렇죠.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동대문구에서 100살까지 꽃처럼 살자 해서 동백꽃 노인종합복지관, 앞으로도 이런 복지관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더 많아져서 우리 노인분들이 진짜 행복하게 꽃처럼 사셨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허윤희 리포터님의 이웃 기웃 기웃 시간, 다음 주에는 어디를 다녀오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네. 주를 기대하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다양한 목소리 공동체의 숨결을 느껴요. 꿈과 희망 공감의 멜로디 토요일 저녁 함께 들어요. 이웃집 라디오 CBBC 라디오 연대의 시간 우리 곁에 모두를 위한 따스한 이야기 이웃집 라디오 지금 시작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토요일 저녁에 라디오 커뮤니티 CBBC 라디오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웃집 라디오의 이웃집 PD 빠다니엘 PD입니다. 자, 가장 보통의 초대석, 매월 둘째 주엔 우리 사회 시니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데요. 11월 둘째 주인 오늘은 블로그에 감동적인 에세이를 연재하는 시니어 작가, 그리고 브런치라는 글쓰기 플랫폼에 또 역시 글을 계속 게시해서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시니어 덕후 최병덕 선생님을 만나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올해 70살 된 최병덕입니다. 블로그와 브런치에서 시니어 덕후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고 있죠. 퇴직 후에는 오랫동안 아내 병간호를 하고 지내다가 지금은 홀로 남아서 저의 그 그리운 마음을 글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글이 아닌 목소리로 인사드리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아내분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예. 아내분께서 어떤 병을 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별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혈압이 떨어지고 저혈압이거든요. 네네. 혈압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뭐 아프다 그러고 치과도 가보고 일반 내과도 가보고 또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그랬는데 처음엔 그걸 못 밝혀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은 그 너무 가슴이 마지막 이제 최종적으로 그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네네. 심장병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퇴원하고 입원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한 5개월 다녔거든요. 네네. 근데 효과가 없었어요. 아내는 병원 점점 더 깊어만 가고. 네. 이래가지고 이제 한 잘하는 분이 병원을 빨리 바꿔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하고 진료를 하니까 3일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거는 심장병이 아니다. CT를 찍었는데 그 척추나 이런 뼈 속에 검은 점이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 교수님들은 그걸 심상찮게 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네네. 바로 그날 입원을 하고 이제 정밀 검사를 하고 뭐 이것저것 검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고 일주일 되니까는 이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2011년 11월 18일. 그러니까 딱 14년 전이지,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그렇군요. 네. 14년 전인데 다발골수증이라고 네. 혈액암의 일종이거든요. 네네. 그거 이제 혈액암 중에는 백혈병이 있고 필이면 다발골수증인데 이게 몸속에 다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그 중에서 안 좋은 병이래요. 혈액암 중에서도. 그렇군요. 이게 재발이 자주 되고 치료는 뭐 혈액암이 완전히 되는 것은 없으니까. 완치라는 게 없네. 완치라는 게 없고 그저 관해라고 완전히 이제 병균이 안 보일 때 관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퇴원해서 일상생활 하다가 재발되면 또 입원해야 되고. 긴 여정이네요, 그럼. 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13년을 지내온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쉽게 이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올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병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뭐 건강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가족 중에 병이 있으시거나 본인이 병을 앓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네. 이렇게 찾아오는 병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약간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내분의 그 병명을 알게 되었을 때 또 선생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게 됐는지 처음에는 이제 의사분께서 그 병명을 얘기하시는데 뭐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병이거든요. 다발골수종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나간 다음에 이제 뭐 찾아봤어요. 아내하고 뻔히 쳐다보면서 좀 황당해했죠. 아내한테 이런 병이 걸릴 줄은 몰랐죠. 그래서 그렇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혈압암의 한 종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가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서도 매일 그 병원에 교회가 있잖아요. 네네. 뭐 천주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병원에. 네. 병원에 네, 있습니다. 저희는 뭐 기독교니까 이제 거기 가서 새벽기도 드리면서 맨날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뭐 원망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냥 잘 해주시겠지, 잘 끝내주겠지 이런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아내분 곁에서 힘을 또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또 함께 이 투병 생활을 해 오셨는데 네. 그 과정이 우리 선생님께서 쭉 쓰고 계시는 이 블로그 글과 브런치 글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들을 쭉 제가 보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 애정이 묻어나면서도 또 그게 약간 감정적으로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담백하게 쓰시려고 노력했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이게 시간이 흘러서 그런 것일지 아니면 그냥 진짜 그야말로 신앙이 있으시기 때문에 글은 뭐 그렇게 단박하게 쓰긴 하지만 네. 매일 쓰면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나이 들다 보니까 또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남들 같으면 뭐 1년 지나면은 뭐 이제 뭐 울 때가 눈물이 나오냐 아직도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가끔가다 글을 쓰다 보면 어렴풋이 또 생각이 나고 이럴 때는 또 눈물이 나고 그러죠. 그쵸.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글을 저녁에 써요. 그래서 네. 밤 10시에 정해놓고 다 끝난 다음에 10시에 그 아내하고 맨날 앉아서 있던 그 식탁이 좀 큰데 네. 거기서 노트북을 놓고 글도 쓰고 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애들은 아직 퇴근을 안 하고 거기에 홀로 앉아가지고 저녁 먹고 이제 글을 쓰면서 스마트폰에 이제 사진도 꺼내보고 하면서 이제 글을 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또 울컥울컥하고 눈물도 흐르고 그러죠. 네. 글들이 이제 올라오는 그 양상을 보면 네. 약간 그 투병일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그 블로그는 제가 이제 매일 일상 돌아가는 생활 그걸 이제 제대로 아내한테 얘기하는 식으로 편지식으로 쓰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브런치는 지금 그 연재하는 거는 그 투병 일지. 그 옛날에 그 일기를 써놓은 게 한 이만큼 되거든요. 아 그때 이미 기록해 놓으셨던 게 그렇죠. 있군요. 그거 안 했으면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전 그게 너무 궁금한 네.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그게 기억하시니까. 한 열 몇 권 되는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써나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써가지고 브런치에 올렸다가 나중에 좀 괜찮은 걸 발췌해가지고 책으로 한번 내보자. 아내가 책까지 없으면은 아내는 이 세상에 존재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저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아내에 대한 거를 책으로 한번 내보자. 그렇게 해서 브런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선생님께서 지금 처음에 최초에 소개를 해주시기에 뭐 70살, 70대 최병덕이다 이렇게 본인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글을 쓰시는 거잖아요, 쭉. 네. 근데 이제 결국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고 또 떠올려 보면서 글을 쓰시고 계시는 것인데 네. 그 지나온 시간들을 한 10년 뒤에 13년 뒤에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제 손에 힘이 들어가고 또 눈이 잘 보이는 한 계속 아내에게 편지를 쓸 거거든요.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언제까지 제가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쓰다 보면은 뭐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계속 아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수많은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아내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는 항상 있으니까 그 아내 생각하면서 이제 글도 쓰고 이러면서 남은 여생을 좀 지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선생님께서 쓰고 계시는 그 글이 계속해서 지금도 연재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연재가 될 것인데 네, 그거를 지금 일기를 다 하려면 한번 몇 편씩 돼야 될 거예요. 네네. 한 편이 30장까지 쓰거든요. 네네. 그럼 그거를 이제 뭐 연재로 좀 쓰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또 일기 형식으로도 연재하시고 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글로써 계속 연재하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벌써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팬이 거의 1,000명에 가까이 올라가고 근데 있어요. 아직 1,000명 안 되고 한 860명 조금 넘죠. 네. 근데 이 선생님의 글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떤 글을 도대체 쓰시길래 이 이웃집 PD가 이렇게 섭외를 한 걸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니 노골적으로 알려주세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 아내 이름이 정숙이거든요. 정숙. 네. 그래서 정숙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고 늘 아내에 대한 사랑하는 주제가 사랑이에요. 네. 지금 아직도 제가 사랑하고 있고 아. 못 잊고 있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한마디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인데 나이 들어서 사랑한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남들이 아니 생각하기는. 멋있습니다. 제가 시니어 덕후라고 이제 필명을 쓰고 시니어면서 제 이름이 덕이 끝머리가 덕이니까 네, 최자 병자 덕자를 쓰시니까 덕. 덕크로 해가지고 시니어 덕후다. 이렇게 해서 필명을 그렇게 정했고 뭐 브런치 쳐가지고 시니어 덕후 치면은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선생님의 글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시니어 덕후 이렇게 쳐보시면 아마 바로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제가 어떤 맥락에서 우리 최병덕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지 한 번 더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글을 쓰시고 앞으로도 기록을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우리 최병덕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계속 기록을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글을 쓴다는 건 뭐 내가 기억하기 위함도 있지만 독자분들이 막 이제 좀 알아보시고 또 이렇게 공감을 해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아내 생각 때문에 편지고 또 투병 일지고 이런 거를 또 아내 가끔가다 아내에 대한 걸 에세이식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그 독자들 생각 안 하고 이제 오로지 제 생각만 가지고 올렸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공감도 하고 네. 또 댓글도 달아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또 답글을 써줘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이제 얼굴은 모르지만은 서로 교통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 글 쓰는 게 재미있어지고 뭐 부담 가는 거 처음에는 부담이 갔죠. 자꾸 그렇게 써주고 했는데 일일이 답글을 달아줘야 되고 하는 부담이 그렇죠. 다 갔는데 정성인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친구같이 이제 뭐 이웃같이 이웃집 라디오잖아요. 이웃같이 이렇게 완전히 돼가지고 올리면 또 바로 답글 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팬분들, 그러니까 소통하고 있는 우리 친구분들 중에서 네. 실제 친구도 있습니까? 실제 친구는 없습니다. 실제 친구는 없습니까? 네네. 주변에 있는 그런 그 우리 최병덕 선생님 그 진짜 친구분들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시니어 덕후라는 이름으로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아무 얘기도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아예 진짜로 시니어 덕후라는 이름으로 네. 실제 친구 말고 진짜 제2의 인생을 사는 느낌이신 거네요. 그렇죠. 뭐 친구들도 시니어 덕후가 누군지 몰라요. 얘기하면 모르겠죠. 우리 뭐 아들 딸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요? 얼마 전에 처형이 한 분 계신데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얘기해나다 저희 매일 그 저기 누구 엄마한테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냥 뭐 혼자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한테 가급적이면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 저기 블로그나 브런치 친구들한테만 올리는 거죠.
자, 재밌습니다. 이게 쓰다 보면은 욕심이 나가지고 주변한테 알리고 싶은 그런 우쭐한 마음도 들 수가 있는데 우리 최병덕 선생님께서는 그런 마음은 없으시고 약간 진짜 새로운 삶을 사시는 느낌으로 그렇게 지내고 계시다라는 가장 말씀. 주된 게 일단은 지금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그냥 그 글 속에서 이제 아내를 하나의 대화라고 보면 됩니다. 주고받는 거죠. 네. 이렇게 매일매일 아내분을 그리면서 이제 그 아내분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분께 편지를 쓰시지 않습니까? 네네. 일종의 네. 뭐 꿈에서라도 답장이 오는 경우라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아직 그 답장은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한동안은 처음에는 얼굴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꿈에서도. 그래서 제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편지에도 좀 쓴 게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이제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고 이런 거는 좀 있는데 네. 아마 그런 걸 보면은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글을 쭉 보다 보면 사실은 좀 아내분을 많이 그리워하시고 또 뭐 그 고통의 그 투병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 되게 행복한 추억들이 곳곳에 묻어 있어요. 그 에피소드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하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이렇게 모든 이벤트가 있고 특별한 날이 있으면 함께 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항상 넷이었습니다. 네네. 어디 식당을 가거나 여행을 가는 항상 4명이 다녔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달에 갈 때는 좀 3명이 가가지고 좀 마음이 좀 상해 뭐라 그럴까요? 좀 헛헛한 느낌이 드셨다. 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죠. 근데 네. 행복했던 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내하고 집 아니면 병원을 하도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은 너무 갑자기 한 주에 한 5-6번씩 응급실 간 적이 있어요. 한 주에. 네. 퇴원했는데 또 뭐 일이 생겨가지고 또 가고 이래서 하도 자주 병원을 다녔거든요. 나이는 들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데이트할 시간이 없거든요. 아프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병원에 가면서 복도를 거닐면서 우리 병원으로 오는 게 그냥 치료만 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데이트하러 오는 거다. 병원으로 데이트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막 웃고 그러면서 아프지만은 그렇게 웃으면서 통증이 좀 감소되고 저 또한 마음이 놓이고 뭐 이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복했던 거는 그 13년 동안에 이제 잠깐 관해 상태가 돼가지고 그 5년 동안은 이제 물론 이제 회복도 하면서 이제 일상생활을 집에서 이제 매일 산책도 시키고 이러면서 좀 회복되는 과정이고 유지하는 과정이죠.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한번 2015년 10월이죠. 그때 일본 여행을 한번 갔고 5박 6일로 네. 아이들하고 그래서 오사카하고 교토 가서 한번 재미있게 다녀온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 지금부터 6년 전입니다. 2019년 추석날 이제 스페인을 갔어요. 그래서 딸이 주선해 가지고 유럽 여행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었지만 그때는 조금 또 괜찮아 가지고 스페인을 갔는데 바르셀로나, 그라나다, 그다음에 마드리드하고 저 남쪽 지방에 무슨 지방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그렇게 돌으면서 재밌게 자유여행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갔던 적이 있고요. 특히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 굉장하죠. 정원을 거닐 네. 때 정말 아내가 참 이렇게 멋진 세상도 있구나 참 행복하다라고 했던 말이 많이 떠오릅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 시니어 덕후 우리 최병덕 선생님께서 아내분을 그리워하시면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냥 누가 아프거나 아니면 뭔가 죽음이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할 때 남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가족과의 추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이
글을 쓰신다라는 거, 그것은 결국에는 아내분을 더 떠올리고 기억을 계속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뭔가 해볼까 말까 이렇게 막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뭐라도 해보면 좋지 않냐라고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제 나이가 돼가지고 밖에 다니다 보면은 공원이고 뭐고 그냥 벤치에 앉아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산으로 다니고 배낭 짊어지고 산으로 다니고 하는데, 정정한데 손발이 멀쩡한데 왜 이렇게 시간을 그냥 소비해 보내나 이런 게 제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으면 뭔가라도 좀 생산적인 거라든지, 뭐 꼭 수입을 보고 하는 건 아니고 뭔가 새로운 일을 나이 들어도 한다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저 같으면 뭐라도 찾아보고 할 것 같아요. 아직 뭐 이 저희 형제가 6형제인데요. 네. 제가 막내거든요. 네. 아직도 큰형님하고 다 살아 계세요. 그래서 큰형님이 올해 93인데 와. 일산의 호수공원에 일을 다니셔요. 아직도 아. 관리하고 이렇게 계속 꾸준히 그런 형님들을 보면서 저도 뭐 이렇게 처지거나 이럴 겨를이 없거든요. 형님 제일 막내고 그러다 네. 보니까 형님들 보면은 참 한 10년씩은 젊어 보여요. 네네. 그래서 형님들 보고 저도 절대 처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청취자분들도 가급적이면 뭔가 하나라도 하면서, 만약에 집에서 그냥 게을르게 이렇게 처지거나 누워 있거나 방에 항상 누워 있거나 이러면 아이들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같이 일을 하면은 아이들과 대화도 잘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내가 떠나고 어차피 아내 일을 대신하잖아요.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아, 맞네요. 빨래도 해야 되고. 근데 아직 아이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는 넘었지만은 아직 결혼들을 안 했으니까 네네. 애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와서 이제 장정이다 보니까 내놓는 빨래가 엄청 많아요. 아, 많죠. 그런 거를 뭐 계속 아마 매일 빨아야 될 거예요. 매일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또 설거지 쌓아놓으면 설거지 해야 되고, 또 이제 애완견이 한 마리가 있는데 네. 푸들. 네. 그게 제 지난 7년 전인가요? 아내가 이제 관해가 돼가지고 이제 좋아졌을 때 교수님한테 물어봤죠. 지금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데 애완견을 하나 키우면 어떨까요? 물어봤더니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그랬더니 키우시는 게 아마 정서적으로 좋을 거다. 그래가지고 강남 어디 멀리 가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참 아내가 계속 잘 아내를 따르고 그랬는데 귀여워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데리고 매일 산책을 시켜야 되고 또 잠도 제 옆자리에서 잡니다. 침대에서 같이. 그렇군요. 네. 아내가 자던 자리에는 제가 자고 제가 자던 자리에 이제 이름이 쿠키인데 쿠키. 네, 쿠키가 자고 이래가지고 혼자 자는 애로움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걔가 저의 애로움을 좀 달래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지내죠. 네. 갑자기 늘어난 시간, 이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진취적으로 채울 것이냐, 뭐 그런 어떤 목적 의식도 중요하지만 내가 돌볼 수 있는 어떤 돌봄이 필요한 존재한테 애정을 쏟는 거, 그리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는 게 뭐 가장 든든하고, 제 나이 같으면 그런 거 못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뭐 아이들도 저를 나이 들게 안 봐요. 항상 눈곱으로 봐요. 말도 서로 막 주고받고 그냥 반말로 주고받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젊게 같이 애들하고 살고 있어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너무 막 나이 들었다, 나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하죠. 어차피 제 할 일도 많고 집안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적으로 젊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너무나 젊은 외형을 유지하고 계시는 우리 시니어 덕크 작가님의 어떤 비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아내분의 죽음을 또 기억하시고 글도 쓰고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 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또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고 또 그 이야기를 담담히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저도 이 나이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시간을 맞이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면서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그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아내가 먼저 가 있는 쪽으로 미소 지으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고 싶고 삶을 단정히 가꾸고 사랑을 베풀고 믿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게 제가 바라는 마지막 준비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건 이미 사랑으로 살아온 시간이 제 안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믿음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따뜻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방금 전에 해주신 그 대답은 진짜로 딱 그 우리 브런치나 블로그에 쓰시는 그 글 같은 아주 멋있는 말씀이셨고요. 우리 시니어 덕크 선생님을 모신 저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자화자찬을 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노래는 이선희 씨의 인연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아내가 매우 좋아했던 노래지요. 투병 중에도 이 노래가 들리면 잠시 눈을 감고 따라 부르곤 했어요. 그래서 제게도 이 노래는 우리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특별한 인연 같은 곡입니다.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저는 그날을 믿으며 오늘도 그 인연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청취자분들도 각자의 소중한 인연을 따뜻하게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사회의 시니어들을 대표해서 모신 첫 번째 손님 시니어 덕크 최병덕 작가님이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곡 이선희의 인연입니다. 이웃집 라디오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한 이웃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